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내용 전달의 명확성을 위해 이름, 직업, 나이, 지역 등 일부 설정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인물이나 상황이 떠오르시더라도 모두 우연의 일치이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최성우입니다. 올해 43이죠. 가구 제조업을 하고 있어요. 작은 공장이지만 직원도 15명 정도 되고 나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7년째예요. 아내 유미정은 38,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똑 부러지는 스타일이었어요. 말도 잘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직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죠. 실적도 괜찮았고요. 결혼 초반엔 행복했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녔어요. 미정이는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죠. 아이는 없었어요. 미정이가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했고 전 그 뜻을 존중했습니다. 나중에 생기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였나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정이가 주말마다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보험 설계사니까 고객 미팅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토요일 오후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오늘 고객 미팅이야. 저녁 먹고 올게. 그렇게 말하고 나가곤 했죠. 한두 번이면 모를까 매주 그러니까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주말에 고객 미팅이 그렇게 많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물어보진 않았어요. 의심하는 것 같아서 싫었거든요. 믿고 싶었습니다. 제 아내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4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공장 거래처에서 일하는 김 대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심각하더군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응, 왜 그래? 그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사모님 관련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었죠. 사고라도 난 건가? 김 대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가 오늘 강남 쪽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우연히 사모님을 봤어요. 근데 낯선 남자분이랑 같이 계시더라고요. 고객이겠지 뭐. 그게 분위기가 그냥 고객 미팅 같지가 않았어요. 호텔 로비에서 나오시는데 두 분이 너무 친밀해 보였거든요. 말이 끊겼습니다. 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사진을 찍었어요. 송구스럽지만 이거 사장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보내드릴까요? 보내줘. 전화를 끊자마자 사진이 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누르는 것조차 두려웠죠. 하지만 봐야 했습니다. 사진 속에 유미정이 있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호텔 로비를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키 큰 남자가 있었죠. 정장을 입은 잘생긴 남자였어요.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미정이는 웃고 있었고 남자는 미정이의 허리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다음 사진엔 둘이 차에 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외제차였어요. 검은색 세단. 남자가 운전석에 앉았고 미정이는 조수석에 탔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미정이의 표정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보여준 적 없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확대도 해보고 다시 보고 또 봤죠. 혹시 다른 사람인가 싶어서 미정이의 옷을 확인했어요. 그 원피스, 제가 사준 옷이었습니다. 작년 생일 선물이었죠. 가방도 제가 선물한 거였고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맞았어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다 퇴근했고 공장엔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죠. 사진을 계속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화가 나는 것보다 허무했어요. 그동안 뭘 한 거지? 제가 믿었던 게 뭐였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전화를 걸어서 따져 물어야 하나? 아니면 모르는 척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금방 났어요. 확실히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어쩌면 정말 고객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럴 리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그날 밤 미정이가 들어왔습니다. 10시쯤이었나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는 척하는 거였지만요.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왔어? 늦었네. 최대한 평범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어요. 응, 미팅이 길어져서. 밥은 먹었어? 먹었어. 너는? 나도 먹었어. 피곤하다. 씻고 잘게. 미정이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목소리 톤도 표정도 행동도 다 똑같았죠. 아무렇지도 않더군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말이죠. 저는 소파에 놓인 가방을 봤습니다. 열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거든요. 조용히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핸드폰을 꺼내 다시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하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죠. 제 아내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습니다. 냉정하게,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끝낼 것인가? 며칠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미정이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패턴이 보이더군요. 주말마다 외출하고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가고 늦은 밤에 문자를 확인하는 모습. 다 의심스러웠죠. 그리고 확신이 섰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미정이가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향수도 뿌렸죠. 옷도 신경 써서 입더군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봤어요. 나 나갔다 올게. 늦을 것 같아. 미정이가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TV를 보는 척하며 물었어요. 또 고객 미팅이야? 응, 중요한 고객이라서. 저녁까지 같이 먹어야 해.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짓말이었죠.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미정이가 나가려던 순간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정아. 응? 앉아봐. 잠깐 얘기 좀 하자.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나 봅니다. 미정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죠. 하지만 태연한 척하며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뭐? 무슨 얘기? 요즘 주말마다 나가는데 정말 고객 미팅 맞아?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미정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어요. 억지 웃음이었죠. 그럼 뭐겠어? 당연히 고객 미팅이지. 거짓말하지 마. 뭐? 나 다 알아. 넌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순간 미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표정을 고쳤어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고 애쓰는 게 보였죠.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 거야? 헛소리가 아니야. 증거도 있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나오는 사진, 차에 타는 사진. 미정이는 화면을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어요. 변명할 말을 찾는 것 같았죠. 하지만 금방 포기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전 그 태도에 놀랐어요. 사과할 줄 알았거든요. 빌 줄 알았는데 미정이는 정반대였습니다. 사과는 안 해? 사과? 왜 내가 사과를 해야 하는데? 넌 지금 결혼한 사람이야. 바람을 피웠잖아. 바람? 미정이가 비웃었습니다. 정말로 비웃더군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래, 맞아. 나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 그 사람이 너보다 100배는 나아. 돈도 많고 잘생겼고 나한테 잘해줘. 미정아, 넌 지금 뭐? 충격받았어? 그럴 줄 알았지. 근데 있잖아, 성우야. 난 이제 자유롭게 살 거야. 이렇게 답답하게 살기 싫어. 미정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서류 봉투였죠. 탁 하고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혼하자. 이혼 서류야. 서명해. 뭐? 서명하라고. 우리 이제 끝이야. 목소리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준비해온 말 같았어요. 이미 결심한 거였죠. 전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미정이가 직접 준비한 것 같았죠. 내용을 읽어내려가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재산 분할 조항이 있었거든요. 집, 차, 예금 모두 미정이가 가져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 재산 분할이야. 집이랑 차가 다 4명이라고? 그래. 이 집도 차도 예금 통장도 다 4명이야. 법적으로 다 내 거라고. 미정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죠. 그러니까 넌 그냥 나가면 돼.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 미쳤어?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든 안 되든 이게 현실이야. 법적으로 4명이니까 내 거야. 넌 가진 게 없어.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미정이가 왜 결혼하면서 모든 걸 자기 명의로 하자고 했는지 말이죠. 집을 살 때도 차를 살 때도 통장을 만들 때도 전부 미정이 명의였어요. 절세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게 다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미정이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가려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봐. 그리고 서명해. 어차피 법적으로 넌 아무것도 못 가져가. 현관으로 걸어가는 미정이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당당했어요. 너무 당당해서 오히려 웃음이 나왔죠.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아. 뭐? 그렇게 쉽게 될 줄 알았어? 미정이가 돌아봤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순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전 무표정하게 말을 이었죠. 내가 준비했다고? 법적으로 다 4명이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말이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미정이와 눈을 마주쳤어요. 난 7년 동안 가구 사업을 하면서 계약서 수백 장을 봐왔어. 법도 공부했고 세무도 배웠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난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어. 무슨 소리야?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말이야. 미정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확신에 차 있던 표정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비웃으며 말했죠. 허세 부리지 마. 넌 아무것도 못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는 겁니다. 냉정해야 했죠. 계획대로 움직여야 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는 변호사였어요.
대학 동기였죠. 형, 나야. 지금 시간 돼? 급한 상담건이 있어서. 그래, 뭔데? 이혼이야. 그리고 재산 문제. 내일 사무실로 갈게. 준비할 서류 좀 알려줘.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봤어요. 미정이가 작성한 내용들이 빼곡했죠.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법률 용어도 있고 재산 목록도 있었어요.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았죠. 하지만 미정이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명의와 실소유가 다르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증거를 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정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그 남자한테 간 거겠죠.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증거가 더 쌓이는 거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켜서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통장 사본, 문자 기록. 모든 걸 폴더별로 나눴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죠.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은 거의 못 잤어요. 서너 시간 정도 눈을 붙인 것 같았죠. 하지만 머리는 맑았습니다. 오히려 각성된 느낌이었어요. 해야 할 일들이 명확했거든요. 씻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평소엔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 가는데 오늘은 달랐죠. 미팅이 있었으니까요. 아침 9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대학 동기인 박준혁 변호사였어요. 가족법 전문이었죠.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큰 책상 뒤에 준혁이가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한 잔 내밀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아. 어제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 내가 이혼한다고? 응.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 진짜? 미정이가. 준혁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했죠. 겉으로 보기엔 미정이가 좋은 아내였으니까요. 모임에 나가면 다들 부러워했거든요. 예쁘고 말 잘하고 똑똑한 아내라고 말이죠. 증거는 있어? 있어. 사진도 있고.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차에 타는 사진. 준혁이는 화면을 확대해서 자세히 봤어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이 정도면 충분해. 근데 문제는 재산 분할이지. 그래. 미정이가 어제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어. 모든 재산이 자기 명의라고 법적으로 자기 거라고 하더라. 집이랑 차, 통장이 다 미정이 명의야. 응. 결혼할 때 절세 때문에 그렇게 했어. 내가 동의했고. 준혁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돈 낸 건 누구야? 집 살 때, 차 살 때. 나지. 내 사업 자금으로 다 샀어. 증거도 있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은행 입출금 내역, 부동산 계약서, 차량 구매 영수증이 들어있었어요. 전부 복사해온 거였죠. 준혁이가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이거 다 내 계좌에서 나간 거네. 맞아. 집값 3억, 차값 5천만 원, 전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어. 미정이 명의로 했을 뿐이지. 명의 신탁이구나. 이거 좋은데?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냉소적인 웃음이었어요. 성우야, 이거 알아. 명의는 미정이 거지만 실제 소유권은 내 거야. 내가 돈을 냈으니까. 특히 결혼 자금으로 샀다는 증거가 명확하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해. 정말? 그럼. 게다가 상간자가 있잖아.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제한돼.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 가슴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미정이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게 얼마나 허술한 계획이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럼 내가 집이랑 차를 다 가져갈 수 있어? 가능성이 높아. 물론 소송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면 이길 수 있어. 준혁이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해.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 아직 모르겠어.
알아봐야 해. 빨리 알아봐. 이름, 직업, 주소. 다 필요해. 소송 걸려면 신원이 확실해야 하거든. 알았어. 최대한 빨리 알아볼게.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바로 세무사한테 갔습니다. 공장 세무 업무를 맡기는 김 세무사였어요. 50대 중반의 꼼꼼한 분이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상담 좀 받으려고요. 재산 관련해서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혼하게 됐다는 것, 재산이 아내 명의라는 것, 하지만 실제로는 제 돈으로 샀다는 것까지 전부요. 김 세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사장님, 다행히 증빙 서류가 있으시네요. 입출금 내역, 계약서, 이런 게 다 있으면 문제 없어요. 정말요? 네. 명의신탁 관계가 명확하거든요. 사장님 돈으로 샀는데 부인 명의로 했다? 이건 증여가 아니에요. 차명거래죠. 김 세무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집값이 3억이면 현재 시세는 4억 정도 되겠네요. 차도 감가상각 감안하면 3천만 원 정도. 예금은 얼마나 있으세요? 통장에 한 1억 정도요. 그럼 총 재산이 5억 3천 정도네요. 근데 부인이 유책 배우자니까 재산 분할 비율이 확 줄어들 거예요. 최악의 경우 3대 7 아니면 2대 8까지도 가능해요. 그럼 제가 4억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소송 과정이 필요하지만요. 세무사 사무실을 나서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화난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했죠. 미정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명의만 자기 거라고 다 자기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말이죠. 오후엔 공장으로 갔습니다.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인사하고 작업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사무실로 들어가서 노트북을 켰어요. 할 일이 많았습니다. 먼저 미정이의 상간자 신원을 알아내야 했어요. 김 대리한테 전화했습니다. 김 대리, 저번에 찍은 사진 있잖아. 그 남자 차 번호 보여? 잠깐만요, 확대해 볼게요. 아, 보여요. 기록해 드릴까요? 차량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한테 연락했죠. 보험 쪽에서 일하는 친구였어요. 차량 번호로 소유주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 연락이 왔어요. 이강민이라는 사람이야. 41 건설 자재 회사 대표래. 주소는 강남이고. 고마워. 진짜 고마워. 드디어 상간자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이강민. 건설 자재 회사 대표. 미정이랑 업무로 만났나 봤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이름과 주소를 알았다는 거였죠. 준혁이한테 다시 연락했습니다. 상간자 신원 파악했어. 이강민이라는 사람이야. 좋아. 그럼 소장 작성 들어갈게. 손해배상 청구액은 얼마로 할까? 최대한 높게. 1억. 알았어. 준비하자마자 접수할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마당에서 직원들이 목재를 옮기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제 인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였어요. 미정이와의 전쟁, 그리고 이강민과의 전쟁. 하지만 전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녁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미정이는 없었어요. 요즘 거의 안 들어오더군요. 아마 이강민이랑 있겠죠.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계약서, 통장 사본, 문자 내역, 사진. 모든 게 증거였어요. 준혁이가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녀가 쓴 계약서 한 장, 문장 하나하나가 다 증거가 될 겁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미정이가 자신만만하게 내민 이혼 서류, 그 안에 적힌 재산 목록 하나하나가 오히려 제게 유리한 증거가 될 거였죠. 명의가 자기 거라고 당당하게 적었으니까요.
그게 명의신탁이라는 걸 증명하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류 정리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미정이는 아직 모를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법정에서 만날 때 말이죠.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습니다. 미정이는 집에 완전히 안 들어왔어요. 짐도 다 싸갔죠. 이강민이랑 동거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공통 지인한테 들었어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산다고 하더군요. 미정이는 행복해 보였대요. 매일 외식하고 좋은 차 타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닌다고 했죠. 어느 날 미정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 안 할 거야? 빨리 해. 난 새 인생 살 거야. 비웃음이 나왔어요. 새 인생이라니. 아직도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나 봤죠. 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곧 알게 될 테니까요. 며칠 뒤 준혁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성우야, 소장 접수했어.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1억, 그리고 이혼 소송도 같이 넣었어. 고마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 미정이랑 이강민한테 발송될 거야. 받으면 둘 다 깜짝 놀랄걸? 그리고 재산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도 넣었어. 가압류? 응. 미정이 명의 통장이랑 부동산 다 묶어버리는 거야. 소송 끝날 때까지 함부로 처분 못하게.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내가 실소유자라는 증거가 명확하니까. 판사도 인정할 거야.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싶었죠. 이제 미정이도 이강민도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일주일 후였나요? 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미정이가 요즘 표정이 안 좋다고 하더군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했죠.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사실은 이랬습니다. 미정이는 이강민의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어요. 처음 며칠은 좋았죠. 매일 외식하고 영화 보고 쇼핑하고. 이강민은 잘해줬습니다. 비싼 선물도 사주고 좋은 음식점도 데려가고. 미정이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성우랑 살 때보다 100배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강민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파에 앉아있던 이강민이 물었어요. 미정아, 이혼은 언제 되는 거야? 아직 서류 처리 중이야. 곧 될 거야. 그래. 근데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미정이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다 내가 받아. 집도 차도 통장도 전부 내 명이니까. 진짜? 그럼 얼마나 돼? 집이 4억 정도 하고 통장에 1억 있고 5억은 넘을 거야. 이강민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돈 얘기를 듣는 순간 달라진 거죠. 5억이나? 대박인데? 그럼 그 돈으로 우리 사업 확장하면 되겠네. 사업 확장? 응. 내 회사 자금이 좀 필요했거든. 내 돈 좀 보태면 딱 좋을 것 같아. 미정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업 자금이라니. 그런 얘긴 처음 듣는 거였죠. 하지만 이강민이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같이 사는데 당연히 함께 투자해야지. 안 그래?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왜? 못 믿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알았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미안. 근데 예금은 언제쯤 내 통장으로 넘어와? 곧 될 거야. 이혼하면 바로. 그래, 빨리 되면 좋겠다. 우리 새 집도 알아봐야 하고 차도 바꾸고 싶고. 이강민의 말투가 점점 노골적이었습니다. 미정이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돈을 좋아하는 건지 헷갈리더군요. 하지만 애써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며칠 후 우편물이 왔습니다. 법원 등기 우편이었어요. 미정이는 무심코 뜯어봤죠.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소장이었어요. 이혼 청구 소송,
그리고 재산 분할 소송. 성우가 제기한 거였죠. 뭐야 이게.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명의신탁? 실소유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성우가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재산 가압류 결정문. 법원에서 발송한 거였어요. 미정희 명의 통장과 부동산이 전부 동결됐다는 내용이었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처분할 수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미정희는 급히 은행 앱을 켰어요. 통장을 확인해 봤죠. 화면에 빨간 글씨로 떴습니다. 압류. 1억이 들어있던 통장이 완전히 묶여 있었어요. 돈을 한 푼도 못 쓰게 된 거였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명의가 내 거잖아. 내 돈인데. 왜 압류가 돼? 그때 이강민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미정희의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거 봐. 소장을 건넸습니다. 이강민이 읽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뭐야 이거? 소송? 응. 성우가 제기했어. 재산을 다 가져가겠대. 그게 가능해? 내 명의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명의신탁이래. 실제로는 성우 돈으로 산 거니까 성우 거래. 뭐? 그럼 넌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야? 모르겠어. 그리고 통장도 압류됐어. 돈을 못 써. 압류. 1억 들어있던 그 통장? 응. 이강민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말없이 소파에 앉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길었죠. 미정희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미정아. 응? 이거 심각한 건데?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거 아냐? 그래야 할 것 같아. 근데 변호사 비용이. 돈이 압류됐으면 어떻게 내? 너 다른 돈 있어? 없어. 다 그 통장에 있었어. 이강민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짜증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이거 진짜 큰일인데. 소송 지면 너 빈털털이잖아. 나도 알아. 미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자신만만했던 계획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명의가 자기 거니까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강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죠. 미정희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소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칼처럼 느껴졌죠. 이게 현실이구나. 성우가 정말로 반격하고 있구나. 핸드폰을 들어 성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성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이혼은 할게. 근데 이렇게까지 하지 말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미정희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고 있겠죠. 자기만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방문이 열리더니 이강민이 나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디가? 회사 일이 좀 있어서. 며칠 출장 다녀올게. 지금? 이 시간에? 응. 급한 거라. 거짓말인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강민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미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를 떠나려 한다는 걸. 돈이 없으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계획도 사랑도 미래도 다 거짓이었던 거죠. 이강민이 나간 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씹만 했죠. 미정희는 오피스텔에 혼자 남았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압류된 통장 때문에 돈을 못 쓰니까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을 수도 없었죠. 친구한테 돈을 빌릴까 생각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이강민이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미정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반가웠죠. 그래도 돌아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강민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다녀왔어. 어디 갔던 거야? 연락도 안 하고. 바빴어. 짧게 대답하고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마시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미정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에 앉았죠. 강민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소송도 걸렸고, 통장도 묶였고. 나 지금 진짜 힘들어. 이강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죠. 미정아, 솔직히 말할게. 뭔데? 난 내가 재산이 있어서 좋았던 거야. 5억이나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네. 거짓이 아니야. 내 명이라고. 단지 법적으로 복잡한 것뿐이야. 복잡한 게 아니라 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소송 지면 빈털털이야. 그럼 날 떠나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난 내가 좋아서 만난 게 아니야. 돈 때문이었어. 이제 와서 무슨 사랑 타령하지 마. 미정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사랑이 아니었다고? 돈 때문이었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이런 여자였어? 진짜 미쳤네. 남편한테서 돈 뜯어낼 줄 알았더니 오히려 소송당하고. 한심해. 이강민이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을 몇 벌 집어넣고 세면도구도 챙겼죠. 미정이는 황급히 달려가 이강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줘. 나. 손 떼라고. 싫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여기 월세도 밀렸는데. 그게 내가 알바야. 내가 알아서 해. 이강민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정이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손바닥이 아팠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죠. 이강민은 가방을 메고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난 내 번호 차단할 거야. 강민아. 문이 쾅 닫혔습니다. 복도로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었죠.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는데 사랑받는다고 믿었는데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김수진이라는 친구였습니다. 10년지기였죠.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연결음이 몇 번 울리더니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끊겼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나야. 통화 좀 하자. 진짜 급해. 답장은 한참 후에 왔어요. 미안. 요즘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거짓말인 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친구한테도 연락했어요. 이번엔 받았죠. 하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정아, 무슨 일이야? 언니, 나 좀 도와줘. 지금 진짜 힘들어. 뭐가? 남편이랑 이혼하게 됐어. 근데 재산 문제로 소송까지 걸렸고. 나 지금 돈도 없고. 그래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조금만. 나중에 꼭 갚을게.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아, 솔직히 말할게. 우리 너 때문에 다들 실망했어. 뭐? 왜? 결혼한 몸으로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 다 알아. 소문 다 났어. 그런 사람한테 돈 빌려줄 사람 없어. 언니. 미안하지만 난 못 도와줘.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나도 소문 들어서 창피해. 뚝 끊겼습니다. 미정이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손에서 힘이 빠졌거든요.
친구들한테까지 버림받았습니다. 소문이 났다고요? 누가 퍼뜨린 거지? 아, 성우일 수도 있겠네.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소문이 난 걸 수도 있고요. 다음 날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월세가 2달째 밀렸다고 이번 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퇴거 조치한다고 했어요. 미정이는 사정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이미 2달이나 밀리셨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제발요. 일주일만요. 안 됩니다. 금요일까지 입금 안 되면 나가주셔야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정이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숨이 막혔죠.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 안 됩니다. 부모님한테 이런 꼴 보일 수 없었죠. 친구 집? 다 연락을 끊었어요. 모텔? 돈이 없는데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죠. 물만 마셨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핸드폰을 들어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압류 상태였어요. 1억이 들어있는데 한 푼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밤이 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소파에서 이강민이랑 웃으며 영화를 봤는데 말이죠. 그때가 행복의 절정이었나 봅니다. 그 이후로는 내리막길 뿐이었어요. 성우 생각이 났습니다. 성우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공장에서 일하고 있겠죠. 평소처럼 말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정이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강민을 만났을까? 성우가 무심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뭐가 대수였나 싶었죠. 적어도 성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만난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성우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소송을 걸었다는 건 끝까지 가겠다는 뜻이었죠. 미정이는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집도, 돈도, 남편도, 친구도. 다 잃었습니다. 남은 건 빚뿐이었죠. 핸드폰 화면에 날짜가 떴습니다. 금요일. 오늘이 월세 납부 마감일이었어요. 하지만 낼 돈이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짐을 싸서 나가야 했죠.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로 말이에요. 미정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명의만 자기 거면 다 자기 거라고 착각했던 것. 이강민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것. 친구들이 계속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다 착각이었어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법은 명의가 아니라 실체를 받고 이강민은 돈을 받고 친구들은 체면을 받죠.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죠. 우울한 소리였습니다. 미정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어요. 몸을 작게 웅크렸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이는 오피스텔을 나왔습니다. 짐은 거의 두고 왔어요. 가방 하나에 옷 몇 벌만 넣었죠. 어차피 갈 곳도 없었지만 여기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독촉 전화가 계속 왔거든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미정이는 거리를 걸었어요.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죠. 카페도 지나치고 편의점도 지나쳤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돈이 없었어요.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5,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죠. 오후쯤 됐을 때 미정이는 결심했습니다. 성우한테 가야겠다고. 빌어야겠다고요. 자존심 같은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거든요. 버스를 타고 공장 근처로 갔어요. 익숙한 길이었죠. 결혼했을 때 자주 왔던 곳이었습니다. 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문 너머로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목재 자르는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다 익숙했죠. 미정이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 한 명이 미정이를 알아봤어요.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사장님 계세요? 네, 사무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죠.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성우는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미정이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말했죠. 왜 왔어? 할 얘기가 있어서. 할 얘기? 우리가 무슨 할 얘기가 있는데?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의 성우가 아니었어요.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미정이는 천천히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성우야. 최성우라고 불러. 우린 이제 남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 7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7년을 내가 배신했잖아. 성우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용건이야? 미정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금 와서 사과? 응. 진심이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이강민이랑은 끝났어. 그 사람 날 버렸어. 그래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성우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쓴웃음이었죠. 다시 시작. 미정아, 넌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구나. 무슨 말이야? 넌 지금 나한테 빌려온 거잖아.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친구들한테도 버림받고. 그래서 다시 나한테 돌아오려는 거지. 전곡을 찔렸습니다. 미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성우가 맞는 말을 했거든요. 성우야, 제발 난 진짜 혼자서는 못 살아. 도와줘. 도와달라고?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밖을 내다봤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죠. 미정아, 너 기억나? 우리 결혼식 날. 응. 나 그날 행복했어. 진짜로.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 살 거라고 믿었거든. 아이도 낳고 늙어서도 손잡고 걷고. 그런 미래를 꿈꿨어.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넌 뭘 했어? 1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어. 매주 거짓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보였겠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보다 내 거짓말이 더 길었어. 1년이야, 1년. 365일 동안 날 속였어. 미정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변명할 수 없었죠. 성우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성우야, 그래도 우리 추억이 있잖아. 좋았던 시간들도 있었잖아. 추억. 성우가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 추억이 지금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넌 그 추억을 다 더럽혔어. 이제 결혼식 사진을 봐도 역겹고 여행 갔던 곳 생각해도 역겨워. 다 내가 만든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난 정말 갈 곳이 없어. 미정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절을 했어요. 자존심 같은 건 다 버렸죠. 살아야 했으니까요. 제발 도와줘. 통장도 압류됐고 집에서도 쫓겨났어. 친구들도 다 떠났고 너밖에 없어. 성우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죠. 그냥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성우야. 일어나라고. 미정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성우를 봤어요. 성우는 책상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꺼내더니 미정이한테 건넸죠. 봉투였어요. 이게 뭐야? 5만 원 들어있어. 모텔이나 찾아가.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고작 5만 원? 많다고 생각해. 넌 내가 아무것도 안 줘도 되는 사람이거든. 미정이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만 원. 고작 5만 원이었죠. 이게 7년 결혼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이게 다야? 정말 이게 다야? 응. 그게 다야. 우리 같이 산 시간은?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 성우가 미정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의미 있었지. 과거엔. 근데 넌 그걸 다 버렸어. 이제 난 앞으로 갈 거야. 너 없이. 성우야. 나가줘. 더 이상 할 말 없어. 제발 다시 한 번만. 나가.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미정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천천히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데 뒤에서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죠. 미정아. 응.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리야. 난 내가 만든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것뿐이야. 미정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죠. 공장 밖으로 나왔을 때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돌아보니 사무실 창문이 보였습니다. 성우가 서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블라인드를 내렸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미정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블라인드 너머로 성우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책상으로 돌아가 앉는 것 같았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정이 없는 일상으로요. 손에 쥔 봉투를 봤습니다. 5만 원.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이게 끝이구나. 정말로 끝이구나.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도, 돈도, 집도, 친구도. 남은 건 이 봉투 하나뿐이었어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였어요. 미정이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죠. 발걸음이 무겁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죠. 봉투를 뜯어 돈을 꺼냈습니다. 5만 원권 한 장.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모텔 하루 묵고 나면 끝이겠죠. 그 다음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었어요. 희망 같은 건 보이지 않았죠. 미정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걸. 이제 뒤로 갈 수 없었어요. 앞으로도 갈 곳이 없었죠. 그저 떠돌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